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난 20일 50개 달 탐사선 슬림 SLIM이 달 상공 15KM에서 강하를 시작해 약 20분 뒤 달 적도 부근 표면에 착륙했으며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림은 지난해 9월 7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EA 로켓 47호기에 실려 발사됐고 25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20일 0시 달 표면으로 향해 강하를 시작해 약 20분 뒤 달 표면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슬림이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했다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지만 핀포인트 착륙 성공 가능성 여부와 정확한 내용은 데이터 분석 등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 한 달 뒤에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달에 보냈다는 탐사선 슬림의 실제 크기는 저렇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kg의 소형 탐사선인 인도의 찬드리아 3호보다 훨씬 큰 탐사선을 보낸 것으로 따라서 일본은 슬림이 달에 내려왔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구니나카 히토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우주과학연구소 소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우주과학연구소 관계자들 대부분이 웃지 않았고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달 탐사선 슬림 SLIM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전지에 문제가 발생해 계획했던 탐사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은 20일 오전 0시쯤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15km 지점에서 20분간 시속 약 6,400km로 맹렬히 떨어지다 800km로 속도를 급격히 낮춘 뒤 목표했던 지점에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0시 20분 슬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달 표면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고도 데이터 0이 표시됐습니다. 구니나카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착륙에 성공했다. 슬림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지구에 보내고 있으며 대체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일본이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구니나카 소장의 발언은 그가 왜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구니나카 소장은 달 탐사선 슬림이 착륙 과정에서 맹렬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마일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으나 잠시 후 태양전지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슬림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날 아사히는 일본 우주과학연구소의 침통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슬림을 살리기 위해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다. 배터리는 몇 시간밖에 쓸 수 없어.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을 송신하는 작업 때문에 책임자가 기자회견에 나올 수 없었다. 다만 태양의 기울기가 변해 태양전지에 햇빛이 닿으면 배터리가 소진되더라도 슬림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은 했는데 태양전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태양전지가 태양이 보이는 쪽을 향해야 하는데 착륙 과정에서 기체의 자세가 흐트러져 다른 방향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슬림의 목적은 태양전지로 발전해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달 표면에서 며칠 동안 운용할 예정이었던 슬림은 그저 몇 시간 달 표면에 있었다는 의미만 있을 뿐 몇 시간 만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슬림의 태양전지가 계속 작동하지 않고 배터리마저 닳아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일본 탐사선의 달 착륙 성공은 태양전지 동작 불능 구동 불가 상태로 사실상 달에 우주 쓰레기만 버리고 온 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스스로 이번 달 착륙선의 성공 점수를 겨우 합격선인 60점 정도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후지모토 마사키 우주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초조한 상황이라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야마카와 히로시 우주과학연구소 이사장은 최저한의 성공은 했다. 일단 착륙했다는 것으로 달 표면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집요했습니다. 이사장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점수 몇 점 정도라고 보느냐고 묻자 야마카와 이사장은 겨우 합격인 60점이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 세계 5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었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합격 점수를 받고 마음껏 축배를 들지 못하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달 탐사선 슬림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달 착륙 시도에 실패한 데다가 얼마 전에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 11월 미국 아르테미스 1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보냈습니다. 하지만 통신 두절로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일본 벤처 우주기업 ISISPAC가 개발한 달 착륙선도 지난해 4월 착륙을 시도하다가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로 점철된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60점짜리가 되고 말았으니 실망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됩니다. 결국 슬림은 일본의 태양전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는데요. 반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투명 전지 기술을 개발해 태양전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I은 고효율 투명 태양 직광 파넬 SC에 적용된 투명 태양전지의 발전 성능을 세계 최고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명 태양전지는 건물의 창호, 자동차 선루프 및 전자기기 등과 결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히는데요. 특히 건물이 밀집한 선진국형 도시에선 옥상보다 건물 벽면의 창호로 입사되는 태양광이 더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호형 투명 태양전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가 개발한 태양전지를 창호 측면에 부착한 결과 태양전지에서 7.6%의 효율로 발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높은 투과도를 갖는 투명한 창문형 직광판에 첨단 양자점 소재 및 무손실 광도파 기술을 적용한 데 따른 성과였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3% 수준의 발전 효율인 투명 태양전지의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 최신호에 게재됐는데요. 한국팀이 개발한 기술을 앞으로 도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에 적용하면 토지 비용 없이 신재생 에너지의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두고 전문가들은 양자점 기술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지적재산권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확보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과학자들은 최근 세계 최초로 차세대 소재와 기존에 쓰이던 유기 발광 소재를 합쳐 수명이 3000배 이상 늘어난 새로운 발광 소자를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은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은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 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텐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전기적 특성과 색순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OLED보다 효율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발광 소자는 구동 수명이 약 5596시간으로 기존보다 무려 3000배나 수명이 길어 업계에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면적이 크고 유연한 발광 소자 제작에도 성공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상용화 및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태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발광 소자를 적층하여 효율과 고색 순도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소자를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앞으로 녹색뿐 아니라 청적색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소자를 개발하여 풀컬러 하이브리드 텐덤 디스플레이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내가기에 바쁜 중국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었고 디소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경쟁에서 한국의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결국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운항 중단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하고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시각으로 한 나라의 방위상이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스프리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재집권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지지율 23%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미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협력하면서 일본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조선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을 일본 조선소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현격히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안이 바로 미 군함을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집 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은 떨어진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군함 제조에서조차 미국은 이제 절대적 양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눈여겨본 나라는 세계 조선업 1,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야말로 이미 갖추어진 조선소의 가장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저 일본을 물망에 놓는 듯 했습니다. 미군함 유지 보수 사업은 무려 73조 원짜리 사업이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쇠락해 도크가 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스프리 추락 사건이 터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은 자칫 미국 내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불가능 여론이 형성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컨테이너들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거나 납포되는 등 사고를 치면서 적어도 일본 단독으로 이 큰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 미 해군은 이 사업을 두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미 해군 측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해군 관계자들은 미군 군함의 보수, 유지 즉 MRO 및 선박 제조 협력을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며 설계 단계부터 건조되는 군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방공체계를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의 방공망이 강력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도 자국의 군함을 맡기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방공망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돌아갔고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함정 보수 사업은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은 동해상에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차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에 SM-2를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마땅한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림팩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훈련장의 실사격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실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과 우리 군의 과학적 교육 훈련 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해왔고, 이번 실사격 훈련에도 두 나라의 공조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SM-2에 대한 실사격 훈련까지 국내에서 완벽하게 해내자 미국은 한국의 대공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이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M-6가 대체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M-6는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이 가능한 반경미사일 체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M-6 도입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 OKMPR과 함께 한국형 삼축 체계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SM-6을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격미사일 SM-6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되어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존 힐미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다목적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6는 미 레이시언사가 제작했습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경우 24만 46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모든 타깃을 요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패트리엇이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격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 군함 유지 보수 시 방공망이 약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미국 군함 수리 프로젝트는 한국 역시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 장비 3,000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 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의 도포에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가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적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 내며 한국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만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아부다비 방문 시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들이 모두 일본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카메라 매니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전장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도전은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의 초고화질 카메라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은 광학기술과 전자정밀기계의 융합체인 카메라 없이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카메라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일본에서 설계도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생산했는데요. 1996년에는 캐녹스 시리즈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면서 블루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앞뒷면에 LCD 화면을 장착한 컴팩트 카메라를 선보여 셀피 열풍 속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당시 삼성은 디카 업계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2010년 세계 최초의 APS-C 규격 미러리스 카메라인 NX10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2014년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 NX1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화질과 동영상 등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역대 최강 미러리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카메라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캐논과 니콘, 소니 등 글로벌 강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센서와 광학 기술력에 뒤처지고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2016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약 40년 가까이 이어온 카메라 사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당시 삼성 내외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억 2천만 대로 점을 찍은 세계 디카 판매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1,400만 대, 약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흡수하고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즉시 업로드 가능한 사진이 일상생활에 보급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를 주력으로 만들던 캐논,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은 기존의 카메라 사업에서 축적한 이미지 센서와 광학 설계 노하우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갤럭시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아닌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꺾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해인 2021년 시장 점유율보다 1%피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피 오른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어려운 거시경제 영향으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감소해 이미지 센서 판매도 위축기에 접어들었다라면서도 올해 아이폰 카메라의 스펙 향상으로 애플을 고객사로 둔 소니는 작년 대비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후면 메인 카메라에 새로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더 큰 사이즈의 초광각 센서를 비롯해 자동 초점이 가능한 전면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업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제품 업그레이드 트렌드를 반영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화소 고수익 중심 제품으로 방향을 전환해 출하량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초고화질 분야에서는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 화소와 그 이상의 센서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사회 시장 1위를 지키던 소니 이미지 센서가 최근 몇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은 올해 10월 출시한 아이폰 15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4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기본 모델에는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는 처음으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23 시리즈는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 성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혁신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센서 기술력과 양산 실력에서조차 이미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 15 출시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듯이 소니 이미지 센서 공급 문제가 심각해 아이폰 출시 일정이 4주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만 TSMC에 손을 내밀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니가 이렇게 생산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이미지 센서의 수율 문제도 꼽았는데요.
한편 소니는 작년에도 센서 수급 이슈로 아이폰 14의 출시를 한 달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IT 미디어 셋모바일은 애플 아이폰 15가 여전히 삼성 갤럭시의 망원줌 카메라와 맞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삼성 갤럭시가 망원줌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10배 광학줌 카메라를 사용해 왔으며 수년에 걸쳐 망원줌 성능을 크게 개선해 왔다.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중 최고의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이번에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망원 카메라 기술이 삼성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삼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배선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줌 카메라는 200만 화소 해상도의 5배 광학줌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10배 광학줌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센서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갤럭시 S23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기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공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못 다물게 했는데요.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엘 SI 사업부 사장은 이소셀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괴물 같은 성능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개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소셀 H1은 4억 4천만 화소의 해상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이미 2억 개의 픽셀을 탑재한 아이소셀 HP3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출시된 이미지 센서 가운데 최고 해상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의 2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사장은 2020년 4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시된 기고문을 통해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사람의 눈에 빗대 설명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의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이미지 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의 눈과 유사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춰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동자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가 800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부분 이미지를 기반으로 뇌 속에서 정보를 조합해 5억 7,600만 화소의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간의 눈처럼 특정 상황에 맞게 해상도를 높이는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높이려면 각 화소의 면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기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업계 1위 소니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쓰이는 등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고성능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 CIS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CI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발달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통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용 CIS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전체 CIS의 성장률인 5.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막바지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량 한 대당 사용되는 CIS 수는 평균 9개에 이릅니다. 어떠한 차들은 15개 정도 사용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